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2시 반에 이전에 끝낼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속을 좀 그렇게 잡으세요. 2시 반까지. 자, 그 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오늘 좀 할 게 좀 많아서.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요. 자,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자, 오늘 감정평가론 마무리할 건데, 감정평가에서는 3가지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 해갖고, 여기서는요,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가치 이론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가격이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거 좀 알아볼 겁니다.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거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실무에 들어가서 실제 감정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은요, 크게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는요, 두 번째는 비교 방식, 세 번째는요,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3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하려고 평가사들 시켜서 미리미리 평가한 다음에 공시해 놓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가격 공시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토탈 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 보통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나오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여기서는 주로 한 문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거의. 야, 그리고 요거 앞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토탈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한 4문제 정도만 맞추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속편합니다.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른 뭐 민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뒷부분에 계산 문제가 좀 너무 많아갖고, 아무 요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서술형 지문이라고 있거든요. 요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그대로 보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맞는 형태로 바꿔놨으니까 그거는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뒷부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이렇게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곧바로 앞부분부터 쭉 진행하겠습니다. 기초 이론. 자, 먼저 이 감정평가가 왜 하려고 하는 거냐, 감정평가의 필요성 뭐 이런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그냥 평가하면 되지 왜 하려고 하냐. 일단은 시장 자체가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예컨대 내가 이제 카스 맥주 한 병을 구입하려고 한다. 똑같은 브랜드의 맥주. 자, 요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저번에는 3,000원에 거래하고 요번에는 1,500원에 거래하고 또 거래할 때는 2,000원에 거래하고 이러지 않겠죠? 거의 거래할 때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스 맥주 한 병 구입하는데 사기당했다 뭐 이런 얘기 거의 없을 겁니다. 급매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당했다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토지가 한 평이 있다고 치자. 토지가 한 평이 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저번에 거래할 때는 20억,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15억,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30억, 거래할 때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사기당했다는 등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당했다, 아니면 급매로 거래했다, 강압적으로 거래했다, 뭐 이런 게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장에서 불합리하게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했다가는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격을 평가해 놓게 한 다음에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 기타 이제 부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가사가 평가한 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요게 이제 주된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요것 때문에 나온 제도입니다. 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다 해갖고, 예컨대 뭐 그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데서는
적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규제 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용 같은 거 하게 되면 보상금 같은 거 좀 책정하려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려고 이제 이런 걸 좀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이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겠다.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평가한 게 10억인데, 자, 매도자가 팔려고 내는 가격이 15억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평가사가 평가한 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좀 싸게 파세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평가사가 평가한 게 10억인데 매수자가 6억에 사겠답니다.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아, 평가사가 평가한 게 10억이나 되는데 너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을 자꾸 유도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목적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적정 가격으로 자꾸 유도한다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원 자체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자꾸 유도한다면 투기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땅이 있는데 요게 이제 20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비싸 보여요, 안 비싸 보여요? 비싸 보여서 평가사 시켜서 돈 주고 평가하라고 했더니 이 부동산은 25억 정도의 가치는 된답니다. 근데 20억이 나오니까 싸게 나왔죠? 이거 살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류 205페이지 아래쪽부터. 자, 먼저 평가 주체에 따라 공적 감정평가가 있고 공인평가가 있는데, 공적 감정평가는요, 국가기관이 평가 주체가 되는 거를요 공적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요, 국가기관 산하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답니다. 걔들이 이제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를요 공적 감정평가. 그 다음에 공인 감정평가는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를요, 이걸 공인 감정평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평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3차는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가장 신뢰성이 높을 수 있겠네요. 이런 걸요, 그 3차 수준이라 한다면, 1차는요, 내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너 비싸 보여, 안 비싸 보여? 비싸 보이니까,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뒷짐 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나름대로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자. 자, 그 다음에 2차는요, 자,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은요, 이 은행의 이제 대출 직원, 이런 사람이 평가하는 거를요 2차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그 다음 내용,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필수적 평가가 있고 임의적 평가 이렇게 있는데, 필수적 평가는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런 것들을요 필수적 평가.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예컨대 필수적 평가는요, 자, 토지 수용을 위한 평가. 자,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보상금 책정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법원의 경매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매로 나와 있는 부동산은요, 평가사가 평가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거기서부터 가장 많이 써낸 자가 이제 사가는 거니까 반드시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려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부과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요 필수적 평가다.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 이런 것들을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억에 나와 있는데 너무 비싸 보여, 안 비싸 보여요? 비싸니까 이 평가사 시켜서 한번 평가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보부동산도 한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들고 와서 이 그 한 10억만 빌려달랍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갖고 와서 한 90억을 빌려달랍니다. 그럼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재산도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 당신은 우리 살고 있는 집 당신이 가져가세요. 유언장에 따라. 그 다음에 장남, 너는 부산에 있는 상가 네가 가져가라. 장녀,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네가 가져가라. 그 다음에 차남,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딱딱 유언장에 따라 정해주고 돌아가셨다면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유언장도 없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거나 유언장도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에 들어갑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 이걸 비속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자, 배우자가 1.5를 가져갑니다. 돌아가신 재산 전체 중에 나머지가요 1대1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렇게 가져가려면 자,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평가해야죠, 안 해야 돼요? 해서 이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시켜서 하든가 이렇게. 그래, 이런 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필수적 평가는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조세를 부과하면 전체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무적 평가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리려고 평가한다든가 상속재산 나눠 가지려고 평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공익평가는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절차라든가, 왜냐하면 공공 다수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절차라든가 규정 이런 거 다 준수해 가면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평가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미리 평가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조세라든가 보상 같은 거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관련된 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때로는 의뢰인들한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깜빵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규정하고 있는 게 요 법입니다. 그리고 요 법에 따라서 세세한 내용을 정해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놓은 시행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자, 우리 공부하다 보면 감정평가 규칙 계속 나올 겁니다. 요거는 감정평가 및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라고요?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공익평가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자, 이번에는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평가 조건에 따라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현황평가는요, 저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현황평가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어떤 땅이 묶여있다. 그러면 이게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면 받는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현황평가다. 물론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 거는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불법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주택 부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농지로 평가해야 됩니다. 밭 위에다가 어떤 서커스단이 한 보름 정도 서커스를 운영하려고 거기다 가건물 같은 거 세울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그냥 밭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현황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근데 만약에 조건부 평가도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린벨트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부 평가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믿고서 거래한 사람들이 재산상 손해 입을 수 있어 없어요?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크게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 조건부 평가는요, 먼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든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법령에 정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함부로 평가했다가 나중에 안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거 믿고서 거래한 사람이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이렇게 그린벨트가 바뀔 거라는 게 그 동네 여건상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린벨트가 바뀌는 게 합법적이어야 돼요. 법에서 절대 이 지역은 한 100년 동안 못 바뀌게 돼 있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여야 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그린벨트가 바뀔 거라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가하는 거지. 함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는요,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를요, 기한부 평가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평가하냐면, 어떤 아파트가 짓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전쟁 나지 않은 이상은 뭐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에서의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기한부 평가다. 그 다음에 소급 평가는요,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소송이 진행됐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소급 평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소급 평가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자, 이 물건별로 평가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물건마다 불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물건마다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마다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해줍니다. 예컨대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럴 경우는 일괄 평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합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법률적으로는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로따로 팔 수도 있고 따로따로 담보 잡힐 수 있는데 보통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건물 따로 거래하고 그러진 않죠. 토지건 합쳐서 거래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 1층짜리 건물이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30년 된 거냐 아니면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를 하더라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이냐 강북에 있는 땅이냐 울산에 있는 땅이냐 진주에 있는 땅이냐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니까 가치 형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따로따로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보통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평가해라. 토지 건물을 합쳐서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평당 1,300만 원이다. 이럴 때는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땅도 있어 없어요? 이쪽 합쳐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일괄 평가한다집니다. 그리고 일괄 평가하고 거의 똑같은 게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부분 평가라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토지만. 그러면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건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요거 평가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려울 겁니다. 토지만 벌렁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면 좀 평가하기 수월할 텐데 건물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걸 고려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평가하기 쉽지 않은데 굳이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면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이죠. 요게 그래도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거를요, 부분 평가다.
그리고 요거하고 또 거의 그 내용 자체가 비슷한데, 전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독립평가다 해줍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독립평가. 다시 해볼게요. 자, 토지 위에 분명히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거를요, 이거를 부분평가다.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를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표준지 같은 거 공시지가 공시할 때 건물이 있으면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나중에 표준지 공시가 같은 거 할 때는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구분평가라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비슷한데, 얘는요, 한 개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도로변에 위치한 하나 한 필지의 땅이 있는데 56번지, 앞부분은 백화점으로 쓰고 있고 뒷부분은 시장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구분 평가한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대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가치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어디냐면, 자, 2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는요,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거 좀 알아볼 건데, 자,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가격이나 가치나 뭐 그놈이 그런 것 같은데, 208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가격과 가치를 구분한다. 자, 먼저 1억짜리 물건을 9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해줄게요. 1억짜리라는 것은요,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고 치자. 이 정도의 값어치는 뭐라고요? 있다고 치자. 이걸 뭐라고요? 가치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그러면 가치의 영어로는 value 해줄게요. 자, 가치의 본질이 뭔가 잘 생각할게요. 자, 내가 이제 지나가다 수박을 한 통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잘 볼게요. 자, 이유는 수박 구입해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하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 이 수박을 구입해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쭉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깨트려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효용, 아니면 편익, 유용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만족감에 대한 대가로 지금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는요,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미래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죠? 편익, 효용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시점에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그러니까 얘는요,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 만족감, 효용 이런 것들을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고, 요거는요,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다 해줍니다. 현재의 값. 그리고 요거는요, 장래 편익을 화폐 가치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의 가치를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요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다. 그래,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 이거를요, 가격, 영어로 이제 플라이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이기 때문에 1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고 10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과거의 값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공인중개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자, 이 평가사가 평가한 거 별 관계 없습니다. 네이버 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가 다 나옵니다.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 있죠? 그러니까 과거 한 4, 5년 전에 거래했던 게 이렇게 점이 찍혀요. 이렇게 적히니까. 이렇게 점이 찍히면 앞으로
자, 이렇게 그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지 평가사가 평가한 거 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다. 이렇게 합니다. 중개사가. 그리고 얘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예컨대 조금 이따 시장 가치라는 걸 해볼 수도 있고, 뭐 담보 가치라든가 보험 가치, 아니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조세 가치, 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고, 평가사가 누구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얘는요, 특정 시점에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지 여러 개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 아니겠죠. 특정 시점에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밖에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런 표현 좀 다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얘는요,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예컨대 가치가 1억짜리다. 그러면 1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억 2천에 거래하기도 하고 8천만 원에 거래하기도 하고, 가치가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요, 이게 가치라고 치자. 가치라고 친다면 얘는 단기적으로는요, 뭐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죠. 들쑥날쑥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계를 내본다면 결국은요, 거의 가격과 가치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괴리될지언정 장기적으로 어떻다고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자꾸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몇 번 했지만.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은 어떻다고요? 상승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되고, 자, 지금부터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거의 다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장에서 얼마 줬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다가 이 용어 자체가 틀린 거니까 요거는 그 답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만 구분하시고,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건 여기서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격이란 쓰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다 뭐라고 해줘야 돼요? 가치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똑같다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나 가치는 어떠한 특징이 좀 있나 볼게요. 특징. 자, 먼저 보통 이제 교환의 대가를 가격이나 가치라고 쓴다면 용익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요, 임대료 혹은요, 임료다 해줍니다. 아까 구분한 거기서 끝입니다. 여기선. 자, 그 다음에 자, 이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치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가 결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100평짜리가 있다. 그러면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한다면 동일하죠. 가격은 동일해야 되는데 얘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얘는요 일반 토지다. 그러면 얘가 더 비싸겠죠. 왜 비싸냐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은요 사용 수익 처분의 제한이라든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 이런 것들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면 얘는요 소유권이라는 가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전세를 놨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가치도 있어 없어요? 있죠.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동산은요 영속성 이란 특성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꾸 여러 가지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됩니다. 예컨대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미리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걸요 장기적 배려해 줍니다.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동기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아까 카스 맥주와 다르게 사기당했다는 등, 아니면요, 금매를 고려했다. 아니면 뭐 이 강압적으로 수용당했다. 이런 게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이러한 비정상적 거래가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죠. 주변에 쓰레기 매립 입장이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하에 결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고.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좀 이따 하겠지만 극히 정상적인 값을 얘기하는 거고, 뭐 담보가치, 보험가치, 과세가치, 보상가치 이런 것들은 뭐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부가치는요, 이 기업 회계를 하다 보면 취득 원가에다가 그동안에 가치 감소를 빼주죠. 건물 같은 거. 이런 걸요, 장부가치라는 겁니다. 취득 원가에다가 가치 감소분을 빼낸 거를, 건물 같은 거를 장부가치다 해줍니다. 뭐 간단히 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투자가치는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어떤 주관적인 가치, 이런 걸요, 투자 가치다 입니다. 사용 가치는요, 어떤 선풍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요, 이런 거를 화폐 가치로 판단하는 거를요, 사용 가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환 가치는요, 어떤 특정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교환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치 있죠, 이런 걸요, 교환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익 가치는요, 어떤 저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로 묶은 이유가 있어 없어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요, 공익, 이런 걸 화폐 가치로 판단하는 걸요, 공익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참고로.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 요 선풍기 중에 이런 선풍기가 아니라 골드스타 선풍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걸 금성 선풍기다.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어디 가면 그 굴러다닙니다. 그런 것들도 처음 들어봤죠? 골드스타 이런 게. 그러니까 아주 한 50년 된 선풍기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사용 가치는 있어 없어요? 사용 가치는 높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팔려고 하면 누가 그거 사나요? 고물상에 팔 때는 돈 주고 팔아야 됩니다. 돈 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가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게 뭐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고려 때 만든 요광입니다. 요광. 요거는요, 옛날에는 요거가 이제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면 200m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밤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위에서 누가 쳐다봅니다. 이걸 달걀 귀신 해줍니다. 걔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걔가 쳐다보이는데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무서운데 살짝 웃고 있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거기 가려고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하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 안방에다 놓고서 화장실에서 뭐 봅니다. 근데 요게 고려 때 만든 거니까 어쨌거나 사용 가치는 거의 있어 없어요? 누가 이거 사용합니까? 그렇지만 서울의 인사동 이런 데 가서 팔면 돈 좀 꽤 될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환 가치는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는요, 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거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이 있죠. 요거를요, 시장 가치다. 옛날에는요, 정상 가격 했는데 지금은요, 국제적인 용어로 바꿔서 시장 가치라는 용어 씁니다. 자, 극히 정상적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냐면 다음에 한 4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맨 먼저 통상적인 시장, 이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폐쇄적 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공개된 자유 경쟁 시장, 이런 데서 거래가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그 충분한 시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됐을 때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내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린다. 그렇게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매 당사자의 정통성이라고 해서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는 아파트 팔려는 자를 매도자라는데 매도자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있는 걸 알아 몰라요? 여태 살아왔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자가 뭐로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크게 손해보고 구입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어야 되지 무슨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하거나 금매로 거래되거나 아니면은요 그 뭐 사기당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강박에서 거래했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가정. 그러니까 극히 자연적인 상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거래가 됐을 때 있죠. 그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장 가치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충신하고 정을 통하다. 자, 충신하고 뭘 통한다고요? 정을 통한다. 요 네 가지 충신하고 정을 통하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장 가치다. 근데 반드시 시장 가치로만 평가해라. 그거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이 뭐 보험 가치라든가 담보 가치, 소재 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예컨대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예컨대 지방세 같은 거 부과하려면요.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에 이런 걸 다 정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법령 규정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이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이건 법령에 따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당사자의 아니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컨대 요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이 요거 담보로서 불안하니까 안정성을 특히 고려해서 평가해달라. 그러면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알겠죠? 그리고 자, 이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예컨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같은 거 책정하려고 보험 가치를 평가할 때 보험시장의 관행, 가치관, 관습, 양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보험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도 함부로 평가했다가 요 가격을 믿고서 거래한 사람들이 크게 재산상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 성격이라든가 특징 이런 것도 좀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했을 때 합리적인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합법적인가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사람들 공공 다수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뭘 알아봐 이러고 쭉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그대로 써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뒷부분에 뭐 계산 문제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쭉 읽어보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다 맞는 형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풀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이거 알아볼 건데, 요거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